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대 손님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군사평론가로도 아주 유명하신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좀 끊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엊그제 페이스북에 아주 네. 무시무시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칼잡이 활극 그 끝은 어디인가? 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요게 한 뭐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 과거의 검찰 특수부를 줄기세포로 해서 탄생한 권력이다. 그 줄기세포가 배양시킨 권력이다. 즉 칼잡이 정권이다. 잘하는 게 칼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칼을 너무 막 써요. 네. 그래서 칼막스 정권이다. 예. 그 칼 막 쓰다가 예. 망한 권력 많다. 칼막스 정권. 예, 칼막스 정권이다. 예,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법가의 풍모를 보여주는 정권인데, 네. 한비자가 이제 법치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형주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부국강병의 나라를 꿈꿨던 건데, 그런 어떤 논리가 윤석열 정부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한비자의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이룬 것 같아요. 네. 한비자가 법치를 주장한 거는 잠깐이고, 그 후에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치가 성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법이 쉽고 네.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수용성이 높은 법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이 3,800개예요. 국회의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정확히 법의 명칭을 20개 이상 대보라. 그러니까 주로 뭐 김영란법 뭐 이런 식이잖아요. 윤창호법 뭐 이런 거잖아요. 정확한 이름 플레임을 잘 모르고. 그거는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법안의 명칭, 법률의 명칭을 20개 이상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건 좀 없습니다, 자격 미달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법을 모르는데 뭐 서민들이 뭐 누구나 쉽게 법을 알고 누구나 네. 뭐 그런 법 없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기득권자들, 전문가들의 기득권이에요. 법이라는 게. 둘째, 민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이 군주는 네. 어떤 그 귀족, 중신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법치가 필요한 거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법치거든요. 네. 그런데 칼을 막 쓰는 정권, 칼막스는 이런 어떤 전제를 충족시키지 않고 휘두르고 싶어 해요. 망치를 든 사람은 세상에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 칼을 쓴 사람은 뭐든 베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섭다. 통제해야 되고 예. 가둬놔야 되는 하나의 통제받을 권력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대우조선에 대한 공권력 투입 예고라든가, 그러니까요. 또 이재명 그 대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5가지 지금 범죄 사실이 입건돼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동해 어민 북송 사건, 네. 이런 걸 전부 검찰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금융감독이, 공정거래위 다 검사 세력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권력의 길목마다 검사가 있다, 검찰이 있다 이런 비판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안의 논리로 통치한다. 이걸 법치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법치는 그런 공안, 한비자가 일부 말한 엄형주의라는 그것만 따서 네. 이걸 법치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한비자 왈 망한다. 망한다. 패가 망신한다. 걱정이에요. 지금 뭐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지만 네. 그 인사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중진들의 태도를 볼 때 이 사람들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오히려 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내 홍보 기능이 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빚어진 오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뭐 그 정도면 양반이고 뭘 잘못했냐?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이렇게 훌륭한 주장인 사람을 것이지. 봤냐?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에 뒤집힌 거지.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뭐 사적 채용이라 그러는데 원래 공채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거고 나름 일 잘합니다. 이런 설명은 그건 곁다리인데 그거 갖고 국민들 분노 안 해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 7급도 아니고 9급인데 그까지 좀 해줄 수 좀 있지. 그까짓 거 가지고 최저임금 조금 더 받는데
이런 그러니까 태도. 역으로 윽박지르는 태도. 국민한테 오히려. 그렇지.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 태도를.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려는 이런 거라면은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 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건 다 표면적인 현상이고 본질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질계. 예. 그 우선은 대통령이 돼서 뭐 하는 자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국정의 비전과 이 원리, 어떤 그 정부 운영의 원리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이런 어떤 전환기적 도전 앞에서 네.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잘 돌파해가지고 튼튼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건 우리 필생의 소명 아니냐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의 언어가 안 나와. 자기 확신의 언어가 이게 저 준비된 그 언어가 준비돼 있질 않고 무엇이 나오냐면 자기 방어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두 종류의 말을 합니다. 자기 방어형 언어를 하느냐, 자기 확신의 언어를 쓰느냐. 국민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또 우리 시대의 과제를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렇게는 요구 사항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러니까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관계예요.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 이게 정치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요구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사람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전에는 안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가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걸 경찰이 딱 잡아. 당신 신호 위반하고 왜 이래 운전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잡어? 저 앞에 가던 애 위반했고 어제 가던 애 위반했고 이런 말을 하면서 개겨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권성동 직무대행 원내대표의 시정연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거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 정권 탓이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경제 공급망의 위기 때문인 거거든요. 고로 이 정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탓하는 일은 해야지. 탓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탓을 많이 한다는 건 지금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의 어떤 에너지를 결집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대적 도전을 돌파해 나가는 정치 리더십. 네. 그러한 어떤 비전과 탁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게 보통 집권 세력의 생명력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긍정적 에너지. 이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전 정권에서 이런 실수는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만 나온다면요. 네. 그럭저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 7, 80%를 갖다가 뭐가 이래서 그렇고 뭐가 이래서 그렇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선생님이 그 시험 범위도 잘못 알려주고 참고서를 잘못 쌓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험 망쳐서 남 탓. 그래갔는데 내가 이걸 놓쳤어. 이런 학생이 다음에 시험 잘 보지. 그러면 교과서가 잘못됐어. 참고서가 잘못됐어. 이건 시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애들 다음 시험 잘 봐. 잘 보냐고. 잘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학습도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선은 해야 될 일이 딴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직이라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부터 학습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자리? 누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평론가, 네. 국정평론가 플러스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네. 그런 건 밑에 장관이나 총장이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자리가 뭘 하는 자리다. 정치인의 1번 덕목은 비전제시입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정치인도 성공 못해요.
싸움 잘해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1번이 비전 제시입니다. 그 비전은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입니다. 목표지향적 사고예요.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통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선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른다. 네. 두 번째는 그 공허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어떤 공황 장애가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권에.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긴 고생해서 온 거 아니야. 자기도 선거 때 고생 안 했겠어. 또 야당의 공세 뭐 이런 거 들으면 듣기 좋겠어. 이거 정말 그 아무나 못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거 왜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죠. 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그 공허한 블랙홀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뜻은 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노동 이런 문제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냐? 그거는 참고는 되는 거지만 그게 준비가 아니라 바로 비전과 통합과 실행이라는 네. 이런 어떤 정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 네. 네. 그러니까요. 이걸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사실 이제 임기 초에 나토를 간다고 그랬을 때 뭔가 가서 새로운 비전을 외교안보의 새로운 혁혁한 비전을 내올까? 그러려고 가나? 이런 기대도 했었잖아요. 뭐, 물론 나는 이제 그런 기대는 안 평론가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줄줄이 회담이 취소되고 의전 문제 터지고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아유, 왜 갔어? 다자회담이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를 꼭 까대는 식의 그 비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나토 정상회의는 그때 복잡한 현안이 많았고 38개국 정상이 모여 있었고 그때 막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냐 마냐, 터키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토 그 전략 개념에다가 이게 다 급조된 거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딩 대화만 해도 되는 거고 또 뭐 하다가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전 그거 이해해요.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같은 나라가 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가 비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이런 나토 회의를 과대평가해서 마치 국가의 팔자를 고친다는 식으로 그 뭘 큼직큼직한 거를 그냥 막 터뜨려 버리는 예컨대 탈중국 선언 그다음에 저기 민주주의 국가와의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 세팅이 되는 걸로 과잉 포장됐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나토 회의 보면 나 토할 뻔했어. 저런 거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오버해? 그렇군요. 그걸로 국내에서 지지율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오히려 빠졌어요. 예. 근데 지지율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 탈중국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미국이 무슨 짓 했습니까? 제니 델런이 중국의 류허 국무원 부총리하고 통화해가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중이 손을 잡아야 된다. 트럼프 때 부과했던 관세 철폐하겠다.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그거 완화하겠다. 아니 뭐 공급망을 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뭘 만들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탈중국 선언했는데 미국은 까꼴로 가고 그러니까요. 일본 보십시오.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뭔 짓 하고 있어. 중국에 보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그러면 뭐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당파적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 없는 깃발을 올린 것이죠. 네. 그래 나를 따르라 하고 가보니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거 깃발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국 정상하고 사진을 찍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분비되거든. 그 황홀경에서 논 거야.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실제 이 정상회담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고 저기 나토를 통해 가지고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옵저버로 간 걸 가지고 그렇죠. 회원국으로 가서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4분 연설했습니다. 창광국으로. 네, 그게 다예요. 여러 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뭐 통역 포함해서 25분 했으면 이게 그냥 뭐 인사말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죠. 인사말이 또 뭐 10분 넘게 갔으니까 빼고 나면 네. 그 얼마 만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일본은 저 눈길 한 번 안 주고 미국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겉은 화려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진 찍기 좋으니까. 음. 그런데 뭐 여기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 방위산업 무기 수출 세일즈를 한다, 또 뭐 자유와 연대 깃발을 올리고 탈중국을 한다. 하도 이렇게 떠들어 버리니까 아주 죽겠는 거지. 우리는 보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답답한 전문가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인사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명을 들어보면 예컨대 이제 어제 저녁에 KBS 뉴스로 보도된 거는 또 아버지 회사 현직 이사인 분이 또 나왔어요. 자꾸 그러니까 나오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끝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검증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청와대에 계실 때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게 아빠 찬스를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문제된 그 직원들은 아빠 찬스 아니면은 오빠 찬스 아니면은 동생 찬스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의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인물들의 이제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동심원처럼 둘러싼 네. 하나의 이건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해야 될지 정치 공동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세력은 출발선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임기 초기에 지금 두 달, 뭐 오늘 한 73일째 정도 될 텐데 예. 이제 시작한 정권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당 안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좀 나와서 좀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여당에서는 이러한 어떤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것보다는 어떤 그 당이 네.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려는 공적 집단 네. 이런 어떤 그 둘 사이의 경쟁인데 사실 묘하게도 대선이 끝나고 여당의 전리품을 거의 나눠준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차관급 이사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를 늘공으로 다 채워서 거의 국민의힘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간 사례가 없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더라고요. 예. 대통령실도 대개는 당에서 좀 들어가는데 거의 못 들어갔다고 그런 사례가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그 21명 중에 19명이 늘공이었어요. 그나마 차관급 인사에서. 네. 그리고 그 직후에 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됐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일명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국민의힘이 함부로 그 저기 장난치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통령실 중심으로 흘러간다. 당정대인데 네. 예. 그 당과 정이 위축이 되고 당이 위축되고 정과 대 위주로 그것도 대 쪽이 더 큰 이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 그동안의 정당 정치의 폐해를 견제하는 데는 일견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지켜볼 요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형성되는 데서 정당이 주역에서 빠져나갔을 때 네. 그러면 다른 그 대안 세력이 과연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별 문제죠. 이건 별 문제인 거죠. 국회에서 어제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위험하면 그때는 탄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문고리 육상시가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 하는 상황인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야당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방주사는 일찍 맞아야지. 이미 다 병에 걸린 뒤에 맞으면 뭐 합니까? 네. 과거 박근혜 정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연구할 점이 많아요. 탄핵 사태가 왜 생겼느냐. 그 근원적 원인이 뭐냐. 네. 그거는 저기 2014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기간에 완전한 어떤 권력 기관의 붕괴 사태예요. 검찰총장 최동욱 혼외자식으로 쫓겨났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이재수 네. 그때 터진 정윤의 문건 파동과 그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십상시 보고서 그 여파로 잘린 그랬죠. 거예요. 네. 박지만 육사 동기라고 해서 37기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기 1년 놔두고 잘렸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2014년에 여름에 4월인가 그래요.
그때 서울지법의 그 재판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증거물을 제출하는데 이것이 조작돼 있는 거라고. 이시원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공직기강 이게 비서관이잖아요. 조작된 건데 네. 그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월경한 네. 기록이거든요. 이게 조작된 거예요. 북한에 안 간 사람을 갔다 온 간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죠. 이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6월에 이게 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조작된 사실이 있냐. 네. 그런데 남재준 원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실 없다. 근데 그 뒤에 완전히 조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랬죠. 그때 이제 청와대가 남재준이 장악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묵혀놨다가 12월에 경질한 겁니다. 그것도 조기에 경질한 거예요. 자, 보시라고. 검찰, 국정원, 기무사 다 초토화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기칠남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이 민정수석실도 그때 초토화된 겁니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점점 모든 어떤 정보와 인사에 관한 어떤 그 중요 사항들을 대통령의 직접 업무로 다 바꿔서 위로 갖고 와. 그러니까 권력의 무게 중심이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이 무거워지는 일종의 가분수 권력으로 만들어졌고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정의 원리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상갓집에 대통령 화환 가는 것도 내 결제 받고 화환 보내. 이래가지고 조화가 장례식장에 제때 못 갔고 언론사에 뿌리는 대통령 사진 있어요. 행사자료. 이것도 언론에 뿌리는 건 내 결제 받고 내보내. 이래가지고 그때 청와대 춘추관이 언론에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사진 자료를 제때 제공 못해서 난리가 났어. 이걸 다 김기춘 거기에다가 실장이 했다는 전부 거잖아요. 결제 받고야. 심지어 국립대학 총장이 1년간 공석이고 중앙부처 국장이 6개월 공석인 건 예산일이고 청와대가 언제 그 일을 다 하겠어. 밀리지.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도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공석이에요. 그죠? 계속 가분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이 무거워져서 2016년에는 그 지붕이 폭삭 주저앉아. 지붕으로 가는데 거긴 실세들, 비선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걸 저는 가분수 권력이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만기칠남형 권위주의 정부를 만들고 나서 그 정부가 수명이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만기칠남형 자기주도 의지가 이게 뭐냐면 한비자에 나오는 세치라는 데서 나와요. 군주는 항상 신호와 민중을 압도해야 된다. 네. 만약에 신호와 둘이 입을 맞춰서 내 의견을 꺾으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입을 몇몇 놈이 맞추면 내 권위가 추락하잖아요. 그럼 한 명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놓고 법은 군주가 정하는 거다. 이게 법치고 군주는 압도해야 된다. 세치. 원래 이거를 좋은 뜻으로 썼는데 요 대목만 가지고 악용해서 파시즘의 이론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한비자가 받는 건데 예. 인수위 때 경호처가 조금 준비되면 오시죠. 그래도 아니 나 하루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용산에 무리한 이전이라든가 또 그 뒤에 이제 여사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도 안 듣겠다는 그렇죠. 이런 어떤 영린이라는 거 독존과 아니에요? 독선 이런 것들 이제 쭉 나오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권력의 구멍이 군데군데 뻥뻥 뚫리는 거지. 2달밖에 이렇게 안 뻥뻥 되는데. 뚫려가지고 예. 이 시스템이 잘못 세팅을 돼가지고 여러분 노트북에 아주 나쁜 운영 체제가 백업이 돼버린 거야. 지금 상황이 이게, 그렇다는 나쁜 거죠? 운영 체제가 이게 백업이 돼가지고 세팅이 되나 넣었으니 어떤 프로그램은 잘 작동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버그가 나죠. 네. 예. 그래서 국정의 그 데드락 일종의 구멍을 갖다 뻥뻥 뚫어놨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런 거를 어떤 검찰의 그 칼제비들 논리 말하자면은 어떤 그 법술지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네. 그런데 그 법을 잘 운영하는 어떤 이런 어떤 관료 집단의 힘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거 아닙니까?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위험한. 위험한 네. 권력 행사.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모험가 또는 야심가, 탐욕가들이 그 구멍에 들어왔을 때, 아이고.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때가. 예. 곧 그런 때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보여주면 있잖아요. 네.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건 자제가 안 됩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할 수 있는 그 구멍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저기 검찰 특수부를 줄기세포로 한 하나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 이런 권력이 공안의 논리로 사유화되고 도구화될 때, 네. 그럴 때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잘못 악용됐을 때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로운 사상과 의견이 개진되고, 그것이 하나의 공론의 용광로 속에서 낱낱이 해부되고 교환되고 조정이 되는 이런 국정을 민주공화정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도전과 실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시민은 민주주의를 뺏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곧 민주주의를 뺏길 수도 있는 거다. 지금요.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이 못 견디죠. 아니 그러니까 튼튼한 야당이 존재할 때 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메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서해 공무원 동해 여부. 뭐 다음은 정상회담 뒷거래 USB 이 문제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요. 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성호부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다. 그리고 탈북 브로커였다. 뭐 강제 북송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등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 오로지 진실. 저는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 한기호 의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2012년에 평화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북 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가려낼 수 있다. 과거에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낼 때 예수 사진 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 그랬다. 십자가 밟기. 십자가 밟고. 네. 그렇게 해서 가려낸 거 아니냐. 아니 종북 국회의원들 그 방식을 참고하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빚었죠. 야, 그런데 그런 분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저는 그 공론회장에서 자유로운 사상의 그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어떤 사상 검증형, 중세형 마녀 사냥풍의 그 정치를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행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탈북 북송 어민을 두 명인데, 원래 이 두 명은 그 죽었다고 하는 16명 네. 그 살해범으로 돼 있는데, 네. 그 16명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내에서 아니 그 중에 일부가 살아 아니, 있다. 그 16명이 아니고 그 네. 가족에 먼저 탈북한 사람. 근데 이 5가구 16명은 탈북하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2명은 안내자였다. 그러니까요. 브로커, 예, 브로커. 탈북 브로커였는데, 근데 보위국에 걸려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어민 16명을 태우려고 기다렸는데 보위부에 건거돼서 배에 못 타고 미리 배에 타고 있던 2명이 넘어온 거다. 근데 이 출처가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3년 전에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탈북자 사이에서 이게 돌던 소문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소문들이 돌았는데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김책에서 40일간 살던 한 주민의 증언이라고 네. 이러면서 한기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요거 말입니다. 네. 그 탈북자가 누구며 지금 남한에 넘어와 있는 그 16명 5가구 중에 미리 탈북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 누군지만 밝히면 이거 국내 언론이 사흘이면 다 유명해요. 뭐 이거 길게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사실이면은 저기 당장 윤석열 정부 검찰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른 그 증인 압수수색하고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지금쯤이면은 아닐까요? 저기 뭐냐 이거 완전히 다 밝혀지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거는 한기호 의원이 그때 떠돌던 뜬 소문 그 탈북자들 사이에 뜬 소문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네. 이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참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건 10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밝혀보자고. 네. 자,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한미 연합정보자산이라고 하는 특수정보를 통해 밝혀낸 겁니다. 네. 특수정보라는 거는 감청, 그 통신자료죠. 신호정보라고도 해요. 또 그 영상자료가 있어요. 그 뭐 목선을 촬영했을 거고 또 김책 씨의 어떤 동향을 봤을 거고 할 때 영상자료가 있을 거고 인간 첩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융합시킨 걸 특수정보라고 해. 네. 그러면은 한미가 공동으로 생산한 건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도 동의한 거야. 네. 미국하고 같이 판단한 거야. 우리 그러면은- 독자 판단이 아니라. 아니고. 네. 그러면은 저기 이 특수 정보도 그럼 가짜라는 얘긴데. 네. 예. 그러면은 왜 미국도 잘못 판단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살해범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미국을 어떻게 속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동맹국인 미국을 속여야 되는 건데 아니, 조작을 근데 하려면 지금까지 나온 문재인 정부 그 외교안보 라인 그리고 또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그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 인터뷰를 보면 두 사람을 따로 신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가서 사실 이 사람들을 잡아온 거잖아요. 도망가는 걸. 사흘인가 이틀 동안 막 해상을 막 이틀 동안 도망가. 네, 도망다니는 사람을 이제 제압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을 나눠서 분리 신문을 했는데 증언이 겹쳤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니, 증언이 겹쳤다고 그러고 오늘 보수 언론은 증언은 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자 합동신문이라는 거는 네. 우리 그 정보기관 그다음에 수사기관 사정기관에서 검찰, 기무사, 경찰, 국방부, 정보본부 등에서 5개 기관이 같이 신문하는 걸 합동신문이라고. 아.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맞다. 그다음에 특수정보 넘어가고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얘들은 살인범이야. 네. 이거를 5개 기관이 다 공동으로. 동의 서명을 해야 돼. 서명을. 서명을 해야 되는 거야. 확인이 안 되면 서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의견이 나눠지면 서명 못 하지. 그러니까 5개 기관이 다 동의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살인자로 조작하기 위해 5개 기관 입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합동신문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요. 이게 베테랑을 네. 영상을. 그래서 그들끼리도 잘 알아요. 기관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합의제로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작에 가담해서 똑같은 알리바이로 입을 맞췄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조작된 정보 판단을 만들어냈다는 왜 이 그래? 주장이 왜 그랬어야 됐을까요? 그다음에 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걸 가지고도 네. 또 이번에는 국제사회,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동맹국도 다 속여서 네. 요것도 조작할 수 있는 걸 다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하나의 어떤 그 반인도적 범죄를 하기 위해서 네. 정부의 모든 기관을 움직여 체계적으로 조작에 가담해가지고 국제사회까지 속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강인선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표현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 민주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권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조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나라입니다. 거기 그 왕따 시킨다고 왜 바이든이 얘기하나? 네. 우리나라는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사우디의 그 언론인 암살한 왕세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이렇게 동의가 안 그래. 되는데요. 이게 다 가능한 얘기냐고. 예전에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촛불혁명 때 독일 언론이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딜 가나 정말 민주주의에 관한 한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네요. 강인선 대변인에 따르면. 아니 그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규정을 얘기하는데 로마 규정 제7조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규정인데 그것은 그 고문, 추방, 살해 이런 여러 가지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 유엔 인권위원회하고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관할로 들어갑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네. 그 전문기관이에요. 그러면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판소가 네. 이런 어떤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침공해달라고 유엔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침공? 예컨대 이라크에 가서 사담 후세인 잡아들인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주권을 넘어서는 행동을 국제 결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네. 표현을 해버렸으니 네. 저기 지금 앰네스티부터 해서 그 사진 공개된 날 아주 난리가 국제 여론이 났었죠. 난리가 났고 지금 예. 영국 국회의원이 편지를 보내오고 또 저기 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감찰관이 보고관이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거든 지금. 그런데 한국 정부를 조사하겠다고 들면 어떡할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요? 아니 과거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이야 윤석열 정부지만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예. 그 한국 정부를 조사하겠다고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강인선 대변인이 뭘 알고 얘기하신 걸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그러면은 그렇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놓고 실제 이 북송 어민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는 때는 헌법 3조에 북한은 우리 저 주민이다. 한반도와 부속 영토가 헌법 3조. 네. 저 대한민국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송을 해가지고 저쪽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법 체계가 재판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건 뭐요? 헌법 3조를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우리 국내 문제라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니. 네. 그럼 헌법 3조는 국제법이 있는 영역이 아니고 국내 문제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네. 그래서 논리적 헌법과 개연성이 헌법 없네요. 3조와 로마 규정 7조를 위반한 그러면은 7조는 국제관계고 이거는 국내 문제인데 어디에 발을 누가 맞춰야 재판관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발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매우 해버렸으니 좀- 이게 지금 수습이 불가능한 정쟁으로 가는 것이죠. 아, 이게. 큰일입니다. 그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 그 영상 때문에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엠네스티에서도 그 북한 사람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거 완전히 무슨 몰카 수준으로 찍은 거 아니냐. 이거 국민 감정을 건드린 정쟁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그때 통일부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편집된 영상을. 통일부는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 안 할 거야?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아주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참새들 입방아 찢듯이 너절너절한 얘기로 치고받고 하는 거, 네. 뭐 국민들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듣기도 싫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본질.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성찰해야 될 것은 네. 이게 남북한이라는 게 규범의 진공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의 인간의 도덕과 양심, 법이 미치지 않는 분단의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가 관철되도록 더 노력할 수는 없었느냐. 저는 이런 논의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런 면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도 상당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지 공안이 그러면은 저기 규범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벌어진 거를 검찰 특수부가 공공안전부라고 돼 있어요. 이 검찰이 이것을 사법적 잣대로 사법화할 수 있느냐?
그건 더 황당한 거지. 이건 성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칼제비 칼막스 정권이 네. 하는 거예요. 칼 막 쓰는 정권.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냐면은 외교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 어떤 최고의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관계의 사법화인데,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법의 이상일런지 모르지만은 현실로 내려오면 남북 관계 현실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통일의 동반자로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운영되는 현실이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사법적 영역이 미치질 못하고, 아무리 우리 북한 주민이라고 우기지만은 피해자는 북한에 있고 그 가족들, 네. 그다음에 저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러는데 똑같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로 대우할 것이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헌법 3조 근본주의로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 그래 버리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동안 그 남북 관계의 기나긴 여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대비하지 못했을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승화돼야 되는 사건이죠. 그런 어떤 그 교훈으로서 네. 이것은 승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갖고 범죄라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뭐 조작이다, 범죄다, 뭐 반인륜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는 뭐 이건 출구가 없는. 완전히 저기 이제 그 죽기 살기로 이제는 그러니까요. 싸워야 되고 정답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뭐 3일 만에 쫓아냈다, 이건 좀 내가 봐도 그래. 그렇다고 또 잘못한 것도 없어. 뭘 잘못했느냐,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규범의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가 네. 이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을 문제로 해서 전직 국정원장 둘을 고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부 장관, 전직 통일부 장관이죠. 출국 금지 조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다면 들어올 때 귀국 보고해라, 뭐 이런 입장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가 임박해 있음을 입건된 시사하는, 거죠. 입건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최소한의 그 보수 결집을 위한,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용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치 아니, 뭐 그런 얘기가 평론하는 많이 사람들은. 나오죠. 예. 예. 근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세대에 이런 색깔론이 먹히겠냐.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KSY 조사에 따르면 이 그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한 51.8.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뭐 이런 네.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여기에 목맬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이제 촛불 시위로 크게 네. 국정에 어려움을 미국산 겪고 쇠고기 나서, 촛불 예. 집회였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줄곧 했던 일이 뭐냐? 김대중 정부의 2002년에 벌어진 그 서해 제2연평해전, 이거 두들겨 패는 걸 5년 내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군수뇌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특수정보 14자, 도발을 암시하는 특수정보 14자가 있었던 거를 국방부 장관이 꿀꺽 집어삼키고 예하부대에 알려주지도 않아서 그걸 모르고 있던 서해 장병들이 북한 공격에 6명이 죽고 총 24명이 사상이 되는 이런 전대미문의 그 피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유족들이 그때 5년 내내 조선일보하고 그때 한나라당이 두들겨 패니까 김대중 정부의 그 군수뇌부와 안보 책임자를 고발했잖아요. 판결은 2014년에 나왔어요. 유족이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예. 예하부대에 다 전달됐고 이상 없이 전달됐고 또 그거 하나만 갖고도 도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면서 그 5년간 두들겨 팬 거는 그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자, 5년 내내 써먹고 재판에서는 결과가 관심 없어요. 민주당은 지들이 이긴 줄도 몰라. 지금도 몰라. 지금도 내가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봐도 진실은 그때 2014년에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간 두들겨 맞을 땐 다 도망가 있고 그때면 보기 싫은 거야. 진실은 이겼어.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 그 다음에 2012년 선거를 해가지고 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네. 이번에는 NLL 대화로 그저 노무현이 김정일 만나가지고 14남북 공동 그 정상선 회의를 할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걸로 대선에서 왕창 써먹고 그 굴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2014년에 대화록을 닦았어. 깠죠. 이때 국민들이 다 그 말이 맞구나 박수 칠 줄 알았어. 문재인 이거 노무현 나쁜 사람이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까보니
그런 발언 없었죠. NLL 포기 발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싱겁게 또 끝나. 끝났어. 그 사람이 그때-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는 NLL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한 게 대화록에 있다. 이 사실을 나는 호구 경영 앞에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문원. 지금 종로구청장. 지금 종로구청장. 구청장. 아니 정치 생명 걸고 맹세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거짓말로 바뀌었는데 민주당은 그 뒤에 가만 놔둬. 찌입으로 정치 생명 걸고 네 정치 생명 끊어 그러면 이러는데 오히려 더 활개를 쳐. 그 다음에 그 대화록을 줄줄 읽은 사람은 김무성. 그 다음에 월간조선 기자를 만나가지고 대선 때 우리 대화록 곧 깔 거다.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래가지고 이걸로 한방 분리하면 뒤집는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통일부 장관 권영세. 여기에도 책임을 안 물어. 그래가지고 지금 통일부로 가서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다 가 있네요. 현 정부에. 이번에 영상을 까는 거야. 네. 개벌은 난 못 줘. 아. 똑같아. 그럼 이 영상 공개의 배후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다. 권영세인데 예. 지가 직접 나서서 영상을 공개하면 네. 틀림없이 2012년 대화로 그 시비가 신문 어딘가에는 한두 줄 따라와. 야당도 그렇게 공격할 게 뻔해. 그러니까 차관시켜서 해. 그래가지고 온통 차관만 나와. 장관이 사라졌어. 뒤에서 조정만 해. 개벌은 난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꾸 북풍놀이를 해서 전 정권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지율이 높든 낮든 보수 정권가 집권을 하면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집권 초에 북풍놀이를 해왔다는 겁니다. 단골 메뉴다. 이거는 국내 정치와 관계없이 하나의 어떤 북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당파적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기획물이에요. 네. 설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상적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에 이제 민주평화론을 가르치는 학파가 있어요. 네. 민주주의 국가끼리만 평화하고 자유무역도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이들과 평화와 어떤 의존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하고는 평화나 어떤 화해 협력을 할 수 없는 논거를 대는 사람인데 그걸 국내에 소개한 게 전 서강대 교수 이상우고 그 이상우의 수제자가 지금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야. 이 사람들의 그 지적 계보는 네. 굉장히 그 어떤 체제론적인 근본주의자, 어떤 존재론적 접근을 해요.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근데 국제 관계라는 거는 저자가 독재자건 민주주의 지도자건 간에 그것은 국내 문제지 이것이 외부로 표출이 될 때 국내 정치를 독재로 한 사람이 대외 정책은 반드시 공세적으로 한다는 룰이 있느냐 그런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런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가 네. 정설인데 이 사람들은 유독 달라. 위험한 정치라는 사람은 외교도 위험해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성향들이 꽉 차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곧 사고 칠 게 뭐냐면은 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지금쯤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USB. USB. 예. USB가 아니라 전 대화록 공개가 검토 중일 거라고 봐요. 남북 말 한마디 정상회담 잘못한 거. 대화록을 또 공개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야. 네. 찾아내는 즉시 공개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되고 있고 USB에도 뭔가 트집 잡을 걸 찾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 이게 터트리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북송 어민들이 이제 넘어온 게 2019년 11월 아닙니까? 네. 그 직전에 동해에서 울릉분지 어장 일대에서 우리 구축함하고 초계함이 일본 초계기가 대치한 상황이 있어요. 2019년 11월? 10월인가 12월인가 그래요. 10월? 예. 그러는데 그때 일본은 우리 구축함에서 자기네를 조준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네. 이래가지고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 음. 처음엔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아베 총리가 못 참고 총리 관저에서 이거 강력히 대응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실 게임이 벌어지다가 아베 총리가 한국은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다. 이러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 그걸 갖다가 파이트 리스트라고 한국의 수출 자유화한 그 리스트는 품목 리스트에서 빼버려. 네. 세계 장비에. 그 순간 우리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 제재로 한 방 먹여가지고 그렇죠.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어났죠.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어. 났었죠. 한일전이 벌어진 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겠다는 또 카드를 꺼낸 거죠. 이런 식으로 간 게 그 동해에서 사건에서 비롯된. 그런데 지금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엊그제 일본에 네, 가서 일본에 기시다 갔죠. 총리 뭐 만나서 뭐 인사했다는데 18초 만났어. 그것도 만난 거래.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본의 통사정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한국 정부 거짓말 했다는 거 이것도 재조사해야 돼.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우리가 민간위원회 만들어서 한국 정부가 선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일본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본에 가서 저자세 외교를 한 거예요. 오로지 한일 관계 복원이야. 한일 정상회담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참의원 선거 때문에 저번에는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선거가 끝났거든. 끝났죠. 요지부동이야. 이 입장은 안 바뀌어. 아니 한국 지금, 정부가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위안부 거야? 합의 문제도 이게 지금 아직 그 100억 엔이 우리한테 묶여 있고 안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네. 끝났어. 몰라 우리는 이런 식이고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강제징용 문제도 지금 배상의 뜻이 일도 없는 일도 이런 없죠. 상황이 일도 되는 없어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건가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김태효 아까 그 얘기한 1차장을 비롯한 이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그 가치는 괴멸시키고 반면에 일본 정부에 우리가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네. 정상화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발상이에요.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물론 동의 안 하니까 일본 가서 사정하잖아. 우리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조금만 도와줘. 우리 힘만 갖고는 국민 무서워서 안 돼. 우리 국민 너무 무서워. 촛불 들어. 이 얘기를 가서 그냥 까버리는 거야. 참 한일 외교부 장관 대화록 언젠가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국정조사감이에요. 이거. 한일 외교부 장관 대화록 지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라 한일 외교부 장관 대화록을 깔아. 까다. 그걸 까야 도대체 제대로 된 외교를 한 건지 굴욕적인 외교를 한 건지 우리 국민들이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 핵실험이 거의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맛비 영향인가?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본격화하나? 김규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비공개라 그러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 알아서 기자들이 다 쓰고 참 보도가 실력도 한번 대단. 다 나왔어요. 여하튼 한미 간 대북 현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갔을까요? 아니 우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네. 그 뭐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은 중국이 만료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둘러대는데 그 외교관이라서 외교적인 것만 보이나 봐. 당연하지. 중국이 언제 북한 핵실험 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만료하지. 그런다고 말 들을 북한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 언제는 중국말 들어서 안 했습니까? 우리 이것도 특수 정보인데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북한 7차 핵실험의 문제는 풍계리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그 공사가 그 길을 갖다가 이제 다시 보수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원래 모습이 폭파했었잖아요. 최근 네. 그 우리한테 감시 자산에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저기 폭파한 갱도나 이거는 새로운 갱도로 다 지금은 저기 새로운 복구를 대책을 했고. 다 마련했기 때문에 예. 당장 단추를 눌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반에 물이 스며들고 예. 토질이 약화되면 굉장히 그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붕괴 위험성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네. 이런 부분이 풍계리의 문제로 핵실험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국 때문이 아니라. 예, 우리 정보기관 판단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퇴임한 원유철 합참의장이 기자가 하더라고 마지막 간담회에서 풍계리의 문제는 풍계리의 문제다.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계속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 핵실험 이후에 다시 동북아 판짜기 네. 이거를 판짜기. 이제 촉진하려는데 한미일 동합 동맹 네. 융합이죠. 그러니까 그건 세 가지 차원. 네. 첫째, 정책의 공조.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 둘째, 기술적 공조. 무기 체계라든가 네. 군사 기술이라든가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그 싱크로나이즈 한다고 그래요. 일종의 어떤 보조를 맞추는 네. 거. 세 번째는 문화 인적 교류의 도모. 그러려면 역사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어떤 그 저 한일 간의 그 군사 대치한 데서의 진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일본은 요지부동이지. 이거 다 해결 안 되면 한국 정부가 해결 안 해요. 우리는 못 만나요. 이렇게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미일 공조가 지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일본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기 뭐랄까 핵실험이라는 그 큰 어떤 그 사건이 위기가. 터지면은 어쩌면 될지도 모르는 거지. 그걸 하자고 지금 온 동네 나다니는 거지. 온 동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그 완성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그 안보나 외교나 뭐 큰 틀에서 보면 통일 정책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미일이 우리가 함께 한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한테도 매달리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편으로는 또 이 좀 막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 이런 세계관은 뭐냐면은 네. 그 이제 세계화 이후의 국제 질서는 신냉전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편으로 해서 한미일이 똘똘 뭉치는 네. 이렇게 진영화, 블록화, 그다음에 디커플링 되는 분리되는 세계. 네. 여태까지는 플랫 월드, 평평한 월드였는데 이제는 벽이 있는 세계. 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미일이 가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보여지긴 해요. 중국이 저렇게 지금 커졌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죠. 일으키고. 얼핏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하면서 자유인권 법치, 열린 개방된 사회 이렇게 뭐 하려면 가치 동맹.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블록화되고 신냉전이 되는 거 아닌가?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 한꺼풀만 벗겨보면 겉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다 딴짓하고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각자 도생의 그렇죠. 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진영 블록에 안 들어와.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윤석열식 외교안보는 줄서기고 제가 주장하는 건 지금 줄설 때가 아니라 살필 때다. 줄서기가 아니라 살피기다. 네. 아니, 명나라 청나라가 싸우는데 누가 앞으로 이기는가 좀 지켜보자. 광해군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살피기 외교.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줄 서야 지금 산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줄 서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동북아 다자연대 같은 거고 육자회담 틀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뭐 이걸 그건 다 깨졌어요. 꾀하자는 건데 그건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막 인도 태평양까지 다 나가야 되고 동해를 넘어서 근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네. 뭐 미국을 정점으로 한 어떤 진영의 질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육자회담이야 깨졌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가까이 했던 거는 그 뭐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꼭 경제 때문에 중국을 가까이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북한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산이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적인 이유가 더 커요. 그리고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했고
우리가 그 협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북한을 관리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자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는 주변 국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해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자산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누구 뭐 중국, 러시아가 뭐 그렇게 좋은 나라고 뭐 거기 가서 뭐 저자세 외교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디커플링이라 그러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의 시장을 수호하고 기술 주권을 확립해서 어떠한 경제 위기에서도 그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질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주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일단은 경제도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해서 줄서기로 경제를 만들겠다는 이게 바로 시장에 대한 정치의 잘못된 개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앨런 장관이 왜 왔냐?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통화 스와프 때문에 왔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이 미국이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결정권도 없어요. 네, 중앙은행이 연준이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연준이 이제 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권도 없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석유값을 좀 깎아서 지금 내는 것보다 한 7, 80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동결해서 전 세계가 연대하자고 G20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나라도 다 자기네 나라 살궁리를 하는 거지 뭐 거대하게 노선을 가지고 다 같이 연대하자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긴 뭐랍니까? 그러니까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저는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크게 공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것도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뭐 시간이 다 됐다고 해놓고 어쨌든지 간에 이 어떤 험한 파도가 밀려오고 더욱더 거센 시련이 몰려오는데 대한민국이 깃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 공안 칼날 동원해가지고 칼질이나 하는 막 쓰는 정권은 조금 위험한 권력 행사다. 그것보다도 생존 전략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성찰을 하는 사회, 이런 어떤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지켜내는 시민,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곧 우리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민생의 파탄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또 촛불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와 있는 위치는 매우 엄중하고 여기서 어떤 공안에 굴복하냐 아니면 민주공화정을 수호해내느냐, 공안 대 시민의 대결 구조라는 거,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실게요. 그거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